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임헌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헌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공탁금 미회수로 불어난 이자 납부해야 할까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인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전처가 이혼 전 다른 아이를 임신했어요. 까지. 네,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을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요. 보험금과 관련된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험 가입 전 질병 의심 증상이 있었던 환자의 입원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 같은데, 그러니까 질병하고 병원 입원 사실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 계약을 맺었다가 나중에 병을 진단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예, 사실관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A씨는 2019년 12월 2일 당시 약혼자였던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보험계약을 맺기 전 2019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급성 신우신염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당일에도 담당 의사가 상급 병원에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 의뢰서를 발급했는데요. 이 의뢰서에는 급성 신우신염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백혈구 증가증, 혈소판 증가증, 그리고 높은 CRP 수치, 즉 혈액 내 염증 수치 상승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사는 감염내과 및 혈액내과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은 보험계약 당시 A씨가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계약 전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을 질문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때 A씨는 입원과 질병 의심 소견 관련 항목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아니요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요라고 답변한 거는 자기가 받은 진료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 안 한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건이 불과 몇 달 후에 백혈병 진단을 좀 받게 된 것 같은데 이 몇 달 뒤에 받은 건가요? 예, 보험계약 체결하고 나서 4개월 뒤에 백혈병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요.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A씨가 계약 전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보험사는 A씨와 B씨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중개한 보험설계사 C씨까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보험설계사 C씨 역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보험사가 보험료를 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가 계약 체결 당시 B씨의 입원 치료 및 진료의 의뢰서 발급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됐고 1심은 보험회사가 A씨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신우신염 입원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지만 이는 백혈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진료 의뢰서 발급 당시에는 만성 골수 백혈병 의심 증상이 없었다며 진료 의뢰서에 기록된 증상만으로는 원고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저도 아까 좀 들으면서 신우신염과 이제 백혈병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1심하고 2심 재판부도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2심 재판부 좀 얘기를 들어보면 원고의 고지 의무 위반은 좀 인정이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는 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좀 본 건데요. 보험 계약이 좀 해지가 됐음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좀 지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까? 예, 이거는 상법 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네네. 상법 제 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칙 규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A씨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는데요. 진료 의뢰서상 B씨의 백혈구, 혈소판 등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는 기재가 있고 이러한 증상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A씨의 고지 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좀 되게 좀 타당해 보이는 그다음에 매우 소극적인 부분들도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변호사님. 보험계약자가 건강정보를 누락한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상당히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근거가 뭡니까? 결국엔 대법원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대법원은 진료 의뢰서에는 B씨의 백혈구 수치, 혈소판 수치, 혈액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됐는데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다. B씨는 진료 의뢰서 발급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4개월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증가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B씨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급성 신우신염으로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월 다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두 번째 입원 치료 중 백혈구 및 혈소판 증가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의사가 진료를 의뢰해 다시 병원을 옮겨 보험계약 체결 후인 12월 4일부터 2020년 4월 22일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다가 최종적인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증가와 백혈병 진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보험 계약 전에 이미 백혈병의 발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론할 수 있었고 진단받을 수 있었다는 걸 알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마디로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 계약을 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계약 당시 보험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어긴 것이다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건데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험계약은 불확실한 위험을 전제로 하는 계약입니다. 즉 사고의 우연성이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보다 보험계약은 계약 관계자의 선의성, 신의 성실이 더욱더 요구되는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고지 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는 부분을 대법원이 명확히 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뭔가 질병이 지금 약간 발생을 했고 병원에서 진단받고 뭔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을 계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나중에 예. 추후에 금액이 많이 드니까요. 진단비나 진료비 같은 경우에. 그 치료비 관련된 부분을 확실히 고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런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확실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 판결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사실 그래도 소비자, 국민들 편에서 좀 판결이 나오는 편인데 예. 이 부분은 보험사 편을 들어준 좀 더 고지 의무를 좀 더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특히나 고지 의무 있는 소비자에게 뭔가 의무를 더 강하게 부담시킨 그런 판결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대로 지켜야 할 고지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변호사님. 예, 고지 의무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 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10대 질병으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심히 살펴보시는 것만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불이익을 좀 받지 않으시려면 보험 계약 전에 분명히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좀 보실까요? 현재 30이 넘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2살 되던 무렵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합의를 하고 협의 이혼을 했고 당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기에 그동안 양육비는 1원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엄마 혼자 아이에게 아빠 역할까지 해주기엔 너무나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지금의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해줬는데 그 이후부터 한창 사춘기를 겪던 아이가 방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친구와 함께 살겠다며 중학생 때부터 집을 나가 생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아이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 전 남편에게 연락을 취해도 받지만 이름까지 바꾸고 본인 아이도 모르는 채 하며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빠의 부재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린 아이가 이젠 직장 생활을 하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경제적인 지원을 마음껏 못해준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아이가 결혼할 때만이라도 경제적으로 넉넉히 지원해주고 싶은데 이제라도 전 남편에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전 남편의 주소와 연락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상담 주셨습니다. 홀로 아이를 양육하시느라 좀 참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선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상담자님께서 그간 받지 못했었던 과거 양육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이혼 당시에 이제 양육비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련돼서 예. 최근에
그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경우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와 관련돼서 아드님이 현재 30이 넘으신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 당사자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봐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서 10년이 지났을 때 완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기 때문에 만 29세가 지난 시점에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완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으로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사전에 합의한 경우라면 더 이상 과거 양육비는 좀 청구할 수 없는 겁니까? 이혼할 때 당사자들 간에 예. 양육비를 정했다면 과거 판례에 의하더라도 구체적 청구권으로 이미 성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할 때마다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혼 당시에 재산 분할을 하면서 양육비 포기각서를 좀 쓰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예, 재산 분할 비율을 높이면서 예. 양육비 포기각서를 그쵸, 쓰시는 그쵸. 경우가 예, 종종 예.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법은 제837조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즉 양육비 포기각서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법원의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양육비를 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률적으로 좀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좀 연상해 보시면 변호사님 예. 얼마 정도 될까요? 이상과 달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예. 과거 유사 사건에서는 법원에서는 1억 1천만 원 정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양육비 산정 기준을 고려해서 법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예. 구체적 사건마다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예.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니까요. 전 남편께서는 아드님과 그동안 전혀 교류가 없었던 걸로 좀 보이거든요. 법원은 양육비를 결정할 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좀 고려하나요? 예, 부모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예. 이때 소요된 비용의 액수, 예. 그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 그 시기, 그리고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치료비와 같은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법원은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 양육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절차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서류랑 절차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각종 증명서와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소득 수준에 관한 자료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이기 때문에 그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자녀분께서는 좀 현재 성인이 된 상황이지만 만약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장래 좀 발생할 양육비까지 일시불로, 그러니까는 장래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까? 현 상황에서 장래 양육비를 일시급으로 이제 강제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채권은 기본적으로 장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변경에 이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네. 또 양육비 의무자도 일시적으로 큰 금액을 이제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상호 협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7월 있었던 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아이가 좀 성인이 되고 10년 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도록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자녀가 성년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해당 판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는 좀 궁금합니다. 뭐 반대 의견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예. 저는 다수 의견 쪽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전에는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나서도 뭐 40세, 50세 이렇게 지났어도 과거에 양육비 청구가 가능했는데요. 네네. 뭐 자녀가 미성년인 상황에서는 양육비는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법적 의무라는 점에서 소매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그렇지만 성년이 된다면 양육 의무가 종료가 되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순수한 재산권으로 전환이 되고 뭐 양 당사자 간에는 어느 정도의 정상 관계만 좀 남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소매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요. 이 점이 뭐 채권자 입장이나 채무자 입장에서도 법적 균형을 도모하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과거 양육비 관련된 부분을 좀 지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좀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는 예, 전세를 돈이 부족해서요. 예. 전세를 알아보던 중에 예. 3억짜리를 2억 8천에 이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중에 1억 5천만 원을 이제 계약자 남편 제 이름으로 입금을 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금액이 부족해서 1억 3천을 이제 계약자 집사람 이름으로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4년을 살았는데요. 네네. 중간에 1억 5천 입금한 거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계좌 추적이 되어가지고 예. 지급정지 보증금 지급정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계좌기 추적이 된 동기를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를 살다가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급 정지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이제 계속 살고 있는 중간에 예.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옆에서 우선 사연을 임원준 변호사님께서 듣고 계셨거든요. 우선 네.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일단은 전세 계약을 이제 집주인과 맺으셨다는 거지요? 네. 2억 8천에. 예, 그 전세 계약 임차인은 정확하게 누구 명의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집사람 명의로요. 아내분 명의로요. 네네. 그러니까 임차인은 공동 임차인이 아니라 아내분 한 분이 임차인인 것이네요. 예, 예. 그리고 임대인분이 그럼 2억 8천 요 보증금 관련돼서 근데 아까 1억 5천 무슨 뭐 세무서 뭐 지급정지라고 하셨나요? 압류라고 하셨나요? 하여튼 예. 뭐 그게 이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보증금 채권에 압류가 들어온 건가요? 예. 그래서 그 압류가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 임대인께서는 어떻게 뭐 행위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그 압류된 그 보증금 채권은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께서 그 임차인인 아내분에게 이제 반환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압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증금에 대해서 일부. 예. 그렇죠? 예. 지금 여기까지 지금 전화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뭐 어떠한 사연 때문에 좀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신 건지 좀 더 자세히 여쭤봐 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문제가 이제 돼가지고 건물도 날라가고 이제 아파트도 다 뺏기고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못 낸 겁니다. 예. 예, 그
제가 듣기로 뭐 은행이자 관련돼서 좀 궁금하셔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건물주가 4년을 살다가 보니까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추운 겨울에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사냐고 이제 이사를 어떻게 하냐고 이제 그래도 뭐 소용없이 안 돼가지고 건물을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사를 하면은 건물주가 2억 8천만 원을 이제 공탁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각서를 받고서 이제 24년 12월 29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예. 건물주는 이사 후에 바로 그 다음날 공탁을 했어요. 예, 예. 공탁을 했고 은행에다가 이제 공탁했다는 말을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은행에도 통지가 갔겠죠. 그리고 며칠 후에 법원에서 2억 8천만 원 공탁했다는 등기가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사 전에 은행에서 온 문자는 12월 24일 채무금이 1억 3천억 115만 원 6천 원 정도 있다고 이제 그렇게 됐고요. 예. 그렇게 왔고요. 이사 후 은행에 가서 걱정이 돼서 은행에 가서 이제 들은 말은 이제 한 달 이자가 7, 80만 원 되던 것이 18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물론 구두로 들은 말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공탁을 했는데도 이제 찾아가지 않고 한 달 이상을 끌고 이자 부담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온 문자가 있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대출 소멸 시기는 2월 3일이라고 1억 3천 대출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왔어요. 위탁 예정이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자분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보증금을 이제 공탁을 해주기로 해서 임대인 분께서 이제 공탁소에 2억 8천을 공탁을 했는데 그러면 보증금을 이제 그 상담자분과 아내분이 이제 돈을 합쳐서 2억 8천을 마련을 해서 지급한 것이고 임대인이 2억 8천을 공탁을 했으니까 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변제받으면 되는 건데 왜 이자를 계속 무느냐 뭐 이런 취지이신가요? 예, 공탁금을 이제 은행에서 찾아가지 않고 그 1억 3천에 대한 이자를 자꾸 이제 내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안 찾아가고 왜 이자를 계속 청구하느냐? 네. 예, 그 부분이시군요. 예. 일단 제가 좀 뭐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듣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들은 바로만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그 사연자분과 아내분께서 이제 각각 대출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이제 두 분이서 공동으로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아내분이 이제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셨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보증금 반환 채권에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제3채무자인 임대인께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이제 2억 8천을 공탁을 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은행을 채권자라고 하고 아내분을 채무자라고 하면 임대인은 이제 제3채무자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2억 8천만 원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아내분에게 반환하면 이제 모든 의무를 면하는데요. 다만 그 보증금 반환 채권에 압류나 이제 가압류 등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경우 그런 것이 이제 경합되는 경우라면은
제3채무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칫 이제 누구에게 먼저 변제를 해주면 나중에 또 이중 변제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을 통해서 자기 의무를 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민사집행법상에는 압류된 금액만 이제 공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채무 전액도 공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이라고 하고 그 압류되지 않은 부분은 이제 변제공탁이라고 해서 전액 이렇게 공탁을 하면 이제 권리공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연자분 그 사연을 들어봤을 때 은행은 이제 아내분에게 2억 8천 전체를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나눠서 사연자분과 아내분이 각각 대출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2억 8천을 이제 전액을 공탁을 했어도 은행은 아내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공탁금에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내에게 대출한 금액으로 이제 한정이 되고요. 2억 8천 전체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사연자분과 맺은 대출 계약은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그 사연자분에게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청구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공탁금에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되지 않은 부분도 지금 임대인이 공탁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변제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별도의 압류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내분께서 이제 공탁소 가셔갖고 출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께서 아내분에게 돌려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공탁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 1억 3천에 대해서 아내분께서 이제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해서 이제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니, 저기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면 은행이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은행이 아내분에게 대출한 금액은 아까 1억 3천이라고 하셨나요? 1억 5천이라고 하셨나요? 예, 1억 3천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은행이 그 보증금에 대해서 공탁금에 대해서 이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거고요. 남편분 그러니까 사연자분에게 대출한 그 돈에 대해서는 공탁금에 대해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분께서 공탁금을 찾으시고 그걸로 이제 남편분이 이제 사연자분께서 빌리신 그 부분을 변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상담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은행에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별개 계약이기 때문에 네. 현 상황에서는 상계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분이 1억 3천을 어쨌든 은행에서 찾아와서 이제 그 돈으로 남편분이 이제 갚으셔야죠. 그러니까 은행에 아내분이 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은행 아내분 대출이 있는 건. 아내분 대출 부분은 아마 은행이 지금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공탁 부분에 대해 아마 그 권리 행사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뭐 배당 절차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데 그 외의 부분, 그 변제 공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내분께서 돈을 찾으신 다음에 그걸로 남편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이런 식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 어떻게 좀 이해는 좀 되셨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임대인이 지금 저희가 임차인 쪽이지 않습니까? 임차인한테 2억 8천을 반환을 한 거예요. 공탁소에다가 예. 반환을 했는데 지금 상담자님은 1억 5천의 채무를 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내분은 1억 3천의 채무를 은행에 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당하신 거잖아요. 1억 5천 관련된 부분은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2억 8천을 공탁소에다 공탁을 했는데 그거 찾아오기만 하면 돼요. 찾아와서 이제 권리관계를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1억 3천 부분을 아내분 거는 깨끗하니까 아내분 건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거를 안 찾아와서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런 거죠? 취지고 이제 예. 더 이제 그러니까 임대인은 은행에 있어서 이제 제3채무자 지위가 없기 때문에 예. 제3채무자 공탁을 했어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예. 그걸 넘어서는 부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임대차 계약이 아내분 혼자 맺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약간 당사자 부분에 있어서 확정이 좀 착오 부분이 있었고 이제 이자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남편하고 아내분이 둘 다 2억 8천을 찾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내분께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예. 1억 5천은 아마 못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죠. 압류가 됐으니까 그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상담자님 어떻게 좀 이해는 되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예, 예. 1억 3천에 대한 이자가 나가니까 저희는 예. 1억 5천이 문제가 아니라 1억 3천 이자 나가는 것을 네. 안 나가게 하려면 우선 1억 3천을 빨리 찾아오셔야죠. 공탁물 출급 청구권을 우리가 해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은행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내분에게 빌려준 돈은 아까 1억 3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은행이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공탁금에 대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 은행에서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와야 한다고요? 예, 예. 아내분께서 이제 그 임차인으로서 그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 그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해오시면 됩니다.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시면 돼요. 대략 뭐 한 달 정도 네. 되거든요. 변제 공탁된 부분에 대해서 찾아오는 거는요. 아무리 이제 장기간 걸린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우선은 저희가 설명은 드렸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권리 관계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재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말을 하나하나 일일이 좀 법률적인 용어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천천히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마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분 거 1억 3천은 지금 찾아오셔야 된다. 그럼 계속 이자가 발생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변호사님하고 전화 상담 마무리하고 조금 더 얘기를 나눌 테니까요. 그 부분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부분 상당히 좀 공탁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사실 내용은 되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공탁금을 회수하면 돼요. 출급 청구해서 예. 찾아오면 될 것 같아요. 아내분 관련된 부분은. 예.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은 아까 또 질문 중에 7, 80만 원 하던 이자가 왜 200만 원까지 늘어났느냐? 이거는 어떤 질문일까요? 아, 이 부분이 아마 예. 그 이자가 연체가 되면 그것까지 합산해서 복리 계산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 200까지 80 늘어난 되던 게 게 아니냐. 200은 조금 너무 늘지 않았나요? 이게 예. 총 합이 늘어난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70만 원씩 두 번, 뭐 3회 차면 뭐 2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예, 예. 누적 금액을 좀 잘못 판단하셨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근데 그 뭐 복리 계산 이게 복리 자체가 좀 이게 예.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 납부를 하지 않아서 갑자기 이자율이 올라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예. 글쎄요. 페널티 쪽으로. 그거는 뭐 구체적인 약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한 회차에 이자가 2배 이상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 이자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회차 이자가 만약에 7, 80만 원이 발생을 하다가 단순히 내가 압류를 당했다는 이유만 특히나 이거는 또 아내분 관련된 부분 물론 포함의 이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포함된 이자가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 변호사님 이 다양한 방안 제시해 주셨는데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고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이게 좀 법률 용어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그러니까 뭐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임대차 계약을 아내분 혼자만 이제 맺었다는 게 이제 이 사건에서는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제 제3채무자로서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채권자 이런 과정을 이제 나열을 한다면 채무자는 이제 아내 혼자분이거든요. 그 은행은 아내에게 이제 1억 3천에 대한 채권만 있는 거고 그렇다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가 공탁한 거에 대해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는 그 금액에 한정된다. 라는 걸로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남편분과 계약을 한 거는 별도의 계약이고 그러면 남편분에 대해서는 그 임대인이 제3채무자 지위에 없기 때문에 그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이 뭐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었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공탁금은 출급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대출 관련된 부분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 코너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구급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 일한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대학 재학 시절부터 공무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들 모두 동아리 활동하고 MT 가고 할 때에도 안정적 직장 하나만 바라보며 공부에 매진했는데요. 결국 3년 만에 구급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공무원이 됐지만 현실은 상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지는 민원에 응대하다 보면 제 업무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원인에게 삿대질, 폭언 당하는 것은 일쑤였고요. 선배들 얘기를 들으니 참으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겨운 직장 생활이었지만 돌아오는 건 적은 월급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지겨운 시골집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원룸 보증금 모으기도 벅차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증권방송을 보다가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방송을 보니 주식은 저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주식 성공 사례를 탐독했고 결국 월급의 절반 이상으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수익이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아서 결국 무리하게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면 돈을 다 빼야지 했는데 욕심이 과했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 증시가 하락세에 접어들더니 제가 투자한 대부분의 주식은 하락 또는 폭락했고요. 결국 저는 원금도 잃고 지금은 빚만 쌓여 있습니다. 대출금을 못 갚으니 월급 압류를 한다는 독촉장도 오고 있는데요. 공무원 월급으로 앞으로 대출을 어떻게 갚을지 막막합니다. 결국 개인회생까지 생각하게 됐는데요. 공무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주변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그건 어떤가요? 또 추후 개인회생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닐지 궁금합니다. 주식 투자가 좀 실패를 해서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인데 우선 죄송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가능한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서 좀 제한 요소가 됩니까? 공무원이 신분상 제약이 좀 많은 직업이다 보니 걱정이 뭐 있을 수는 있지만요. 뭐 공무원이라 해서 개인회생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예. 오히려 좀 안정적인 직장하고 소득으로 해서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큰 문제 없이 좀 인가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정된 수입이 있느냐가 가장 예. 중요한 판단 요소 지표이기 때문에요. 공무원들의 경우 개인회생에 있어 이점이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좀 공무원 신분이다가 보니까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됐을 경우에 직무에 영향을 좀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좀 그거 궁금해 하시거든요. 또 추후 승진 등에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개인회생을 하셨다 해서 진급이나 뭐 승진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빚이 늘어난 원인이 불법적인 원인인 경우에는 그 사유 때문에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개인회생 자체로 인해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개인회생이 아닌 좀 파산 신청을 좀 하거나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징계 또는 좀 해임 등의 조치를 좀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예, 국가공무원법이나 뭐 공무원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그 후에 면책을 받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정 직군의 공무원 예컨대 군이나 경찰 공무원, 선생님 같은 교육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산 신청만으로도 당연퇴직 사유로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급을 압류하겠다 이런 독촉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급 압류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예,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같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금지명령은 장래에 강제집행 및 채권 추심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을 중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직 월급 압류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통해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변인들이나 좀 직장에 개인회생 사실이 좀 알려질까봐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뭐 개인회생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뭐 따로 통보되거나 그런 절차는 네. 없습니다. 때문에 뭐 주변인들에게 알려질 우려는 없고요. 다만 채권 채무 변제 자체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들이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좀 결과적으로 변제금 산정이 좀 관건일 텐데요. 가능한 변제금을 상담자님께서 유리한 방향으로 좀 산정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청산 가치에 반영되는 부분과 이제 예, 예. 면제되는 부분들이 구체적 사안마다 다릅니다. 예, 예. 예컨대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는 이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지만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소득 지출 내역, 부양 가족의 상황, 보유 재산 등은 이제 철저히 정리해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삐그덕거리는 관계를 이어가던 저희 부부는 1년 전쯤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2년 만이었습니다. 자녀는 없었고 월급도 각자 관리했기 때문에 이혼 과정은 순탄한 편이었습니다. 이혼 후 전처와는 아주 가끔씩 안부를 묻고는 했는데요.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나서 전처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잘됐다고 좋은 인연이 되길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전처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아기를 낳아서 육아휴직 중이라는 겁니다. 새로 만난 사람과 잘됐구나, 결혼했구나 했는데 아기를 지난 여름에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날짜 계산을 해봤더니 저와 결혼 생활 중에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 아이는 아니고요. 이혼할 때도 임신한 걸 알았을 텐데 이 사실을 숨긴 전처가 너무 괘씸합니다. 이제 와서 외도와 관련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혼인 중 타인과의 관계로 임신을 했는데 이 사실 숨긴 채 합의 이혼을 했다. 뭐 위자료 관련된 부분들 영향 줄 것 같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연자분께서 일단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예, 예. 하고 배신감과 예, 예. 분노도 많이 예, 이제 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위잘 청구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예. 이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네. 이 원칙에 따라서 안 날로부터 3년, 그 다음에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예, 예. 이제 위잘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전 부인이 이혼 전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 남편인 상담자에게 얘기를 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상담자님께서 좀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주장이 있다면 이제 주장 요지는 그 남자 때문에 파탄이 난 게 아니라 파탄난 이후에 남자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 같은데요. 근데 우선 같이 이혼 전에 계속 동거도 계속 같이 했었고 약간 뭐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파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담자 분께 크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혼을 좀 한 상황이지만 아이의 친부, 전처의 불륜 상대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혼하기 전부터 외도가 있었고 예, 예. 이런 외도 행위가 부부관계 파탄에 영향을 준 점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예, 예. 뭐 위자 청구 소송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상간자가 이제 상대방 즉 이전에 이제 자신의 배우자가 이제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대한 어떤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상담자님께서 만약에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확보해야 할 증거가 어떤 것들일까요? 결국엔 그 혼인 생활 중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이제 증거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예를 들어 뭐 SNS를 통한 뭐 사진이나 뭐 전화 통화 녹음, 상대방이 사실 인정한 녹음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블랙박스 기록, 뭐 문자 메시지, 뭐 그리고 특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아이의 출산과 관련된 뭐 증거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님 위한 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상간자 소송 증거 확보가 매우 예, 중요한데요. 예, 예.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아이의 출산 시기만으로는 상간자가 이제 상대방의 결혼 사실 알면서 부정행위했다는 것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증거들을 전략적으로 이제 확보하신 뒤에 법적 절차를 밟으셨으면 합니다. 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범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임원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